신창개혁 김앤장 아니죠, 김과장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이 언론사가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독자 입장에서는 그 기사만 본다면 사실 왜곡된 팩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돼요.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기자 출신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들이 있는데 가끔 저는 이제 이런 오보가 나올 때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기자 네. 이름한테 이제 여쭤보면 네. 뭐 한숨 쉬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데스크가 그렇게 뽑았다. 네, 데스크가 이거죠? 그렇게 뽑았다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판에서 인터넷 편집을 담당하는 분이 좀 소위 후킹이라고 하죠. 조회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도 난감하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글자 수만 놓고 얘기하니까 명예훼손이나 언론중재위를 가도 사실 좀 크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기는 실익이 크지 않는 이제 그런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 세 명이 한 명은 공소사실 오늘 공판준비기에서 네. 공판준비기에서 자 공소사실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으면 뭐 입증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합의하는 날인데 네, 그렇죠. 그 공소사실 관련해서 질문해서 예, 대체로 인정합니다. 한 분은 부인합니다. 공모. 한 분은 공소장이 너무 부실해요. 이거 홀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공소사실 인부를 보류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언론 기사들을 보면. 근데 헤드라인이랑 본문 기사도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기자분이 최초에 쓴 기자분이 만약 혹시 인터넷에서 댓글로 또 혹시 악플이 달리고 있다면 그 네. 기자분도 사실 속으로는 억울하다. 기사를 봐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네, 좀 제목장사 오지입니다. 자, 대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매주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대장동. 자, 핵심 포인트. 자, 김남욱이랍니다.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기간 22일이죠. 월요일인데 네. 이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2일 날 공소장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해선 뇌물과 배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뇌물로 못 의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다면 이 돈을 수수하고 했던 그 당시의 직책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책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난항을 겪은 거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포인트가 옮겨지는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마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되도록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이 이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금 가져갔는데 이게 어떤 입김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성균관대 같은 이런 인맥, 그 학연으로 이어진 하나은행 회장과 또 이 김만배, 곽상도 이 삼각 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알선수재로는 사실상 당연히 기소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알선수재가 뇌물보다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이거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수순에는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공소장이 한 번에 다 나오기 어렵겠다는 네,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불가피하고 아마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배임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공모하고 그다음 뇌물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하고 네. 거기 플러스 이제 곽상도 전 의원까지만 일단은 이번 공소장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분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2라운드에서 12월 달에 정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곽상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전에는 민정수석이었고 요때는 이제 이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의혹이 드러났을 때는 도대체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죠. 구조공단 이사장의 직무 관련성과는 좀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알선수재 쪽으로 한번 혐의를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면 일단 곽상도 의원 건까지 의율해서 공소장에 넣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12월 달에
소환해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라는 보여집니다. 자, 유한기 전 본부장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네.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또 이제 2011년 요때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 씨 등 박영수 특검이 변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기소가 안 됐다. 맞습니다. 되게 훌륭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진짜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많죠. 이 어떤 민간 업자한테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간 이 사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 지점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인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사로 100억이 흘러간 거는 일단 명징하게 드러났고 이 100억과 관련해서 이 돈을 받은 이 사업자 친인척은 최근에도 또 재소한 데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이게 과연 그냥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성인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집니다.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친인척이고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알선을 했고 그리고 사실상 뒷돈으로 10억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죠.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주인 검사 윤석열 후보. 물론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그때 기소되고 실형까지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당시 2011년도에 이 대검 중수부에서 들여다봤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되었던 것이냐. 윤석열 총장의 기치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과 굉장히 친소관계가 두터운 변호인이 선임된 어떤 알선을 해서 나중에는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수사가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제대로 건드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그 남욱 변호사, 남욱 씨 여기 대장동 4인방 중 한 사람인 남욱 2015년에 구속돼가지고 기소됐죠. 그랬었죠. 1심, 2심에서 다 그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던 이유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죠. 원래 선별적 기소가 된 셈이죠. 근데 그때도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데 그것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수 변호사는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네. 그럼 중수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상당히 높고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능한 개입은 뭐냐면 특히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 다른 걸 수사하다가 별건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고위 검찰 출신들 하마평 오를 때 인사평 이런 게 있습니다. 선 굵게 뭐 수사를 한다. 그럼 이제 가지가 나오면 일단 내비두고 일단 본류만 하고 나머지는 일단 묻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사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그거를 선 굵은 수사 기법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별건이 나오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핵심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이 부분은 좀 덮고 가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유능하게 움직였을 개연성이 사실 뭐 변호사로서는 좀 그런 합리적 의심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굵게 갑시다. 이거. 본류를. 근데 1,800억 부실 대출이면 그거 작은 선 가지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돈이죠. 그러니까 부실 대출보다 이제 알선이잖아요. 대출 알선. 그 당시 저축은행장의 인척에게 몇 억의 뇌물을 주고 이제 그런 건 장가지다. 뭐 그렇게 좀 봤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건 자체는 저축은행이 차명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조하면 작은 건으로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는 원래 좀 선이 굵으신 분이고 한 번만 디테일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한 번만 더 굵으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자, 그 대장동 수사 방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다 오늘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요. 대장동 개발업자 이 씨. 이 씨가 누구냐면은 박영수 전 특검의 그 친인척 100억 들어갔다는 이 씨가 남욱과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현찰로 건넸다. 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라고 안다. 네. 라고 했어요. 라고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재명 지금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운동에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그 돈 중 일부가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단독 이렇게 조선일보 나왔어요. 단독이었죠.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완전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특검을 조건 달지 않고 받겠다. 그렇다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배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2011년도에 이 민간업자에게 일으켜진 불법 대출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 허점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뭔가 국면 쇄신용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뭐 윤석열 총장의 워딩도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라는 건데 뭔가 의혹의 양 당사자 지금까지는 일방이 받고 있었다면 이제 양 쌍방으로 이 특검 제안을 하니 뭔가 그렇다면 43억 중 일부가 그냥 흘러들어갔다 선거 자금이었다 2014년도에 쓰였다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팩트라고까지 지금은 볼 수 있을지 일단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좀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어차피 정쟁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쭉 빠졌다가 그 후로도 이제 컨벤션 효과도 못 누리고 이제 각종 정책 의제를 내놨다가 대장동에 파묻혀서 이제 그게 전혀 소구력이 없는 그런 시간을 한 2주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로 입장을 이제 선회했잖아요.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검찰 성적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아는 거니까. 22일 날 보면 특검이 계속 요구를 국민들이 할지. 그렇죠. 국민들이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뭐 또다시 70%가 돼버리면 그건 이제 수용 없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특검을 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선선히 필요하면 뭐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나를 소환해라. 대선 후보지만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의혹을 본인이 털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43억 얘기는 이것도 약간 저는 헤드라인이랑 기사 본문이 약간 안 맞는다 싶은데 말하자면 그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씨가 남, 김 두 사람에게 남욱 김만배에게 현찰로 줬는데 남, 김은 뭔 소리냐 이건 사업비로 썼을 뿐이다. 로비 자금 내지는 선거 자금으로 간 바가 없다. 근데 남, 김이 직접 이재명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돈이 갔다면 유동규를 통해서 갔을 텐데 유동규로 돈이 갔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뭐 이래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내용이. 기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선거 자금으로 갔다고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재명 후보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려면 소위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인 이 씨가 남, 김에게 돈을 줬고 남, 김이 유동규에게 돈을 줬고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돼야 될 대목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 단계를 많이 넘지는 못한 취재가 기사화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방지법. 네. 국토위에서 이게 파행됐어요. 실제로는 국토위에서 제일 센 방지법을 낸 쪽은 국민의힘 그렇죠. 저 간사이신데 국토위 그러니까, 간사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도시개발법, 뭐 주택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개정안들이 여야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뭐 이낙연 의원도 냈었고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현승 의원이 또 굉장히 센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당론이 아닌지. 뭐 어떤지 그게 좀 정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이 소위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안, 그러니까 민간 업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이익에 가져갈 수 있는 항유하는 비율은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법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는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요 골자로 내용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퍼센트가 더 세요.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10%밖에 못 가져가게 하든가 그렇던데. 6%. 네. 민주당은 10%인데.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뭐 수기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좀 빨리 통과되면 오히려
그 국민은 그걸 원할 텐데 이 대장동 지역 그 관련 이슈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정무적 정략적 판단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이게 진짜 정치권의 모순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대장동 의혹은 의혹으로 끝내고 뭐 한 정치인을 겨냥하는 어떤 그런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일단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보수 정권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손질이 되면서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각종 시행령 등등이 정비됐던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허가를 받고도 이게 정권이 바뀌려나 해서 수도권에서 인허가 받고 지금 삽도 풀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줄이고 개발로 이익이 났을 때 거기서 정부가 환수해 갈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대장동 이슈는 공격을 하면서 이런 입법은 사실상 뒷짐지고 이거 시장에 저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스텝은 꼬였습니다. 네. 예.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 무마를 했다라는 건데 국방부 수사 결과는 정반대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무마한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어쨌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건데 최근 군 인권센터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걸 보면 이게 또 아름아름 전관예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는 당시 법무실장이 이런 의혹이 또 새로 제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한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구제받기는커녕 이걸 군에서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고 공분을 샀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뭔가 정관예우 운운하면서 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다? 그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 의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이 녹취에 대해서는 네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뭐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그 밑에 부하 직원의 녹취 음성이 담긴 부분이라서 일단 이 법무실장 자체는 완전히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공군 법무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법무실장의 부당한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된 거고요. 맞아요. 네, 이걸 견주어 보면 공군 법무실장이 굉장히 가해자 중심의 수사 개입을 좀 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이제 공군 법무실장이 또 당시 일정한 또 친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 최근에도 한동안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 이런 제도 개선책이랑도 굉장히 지금 맞물린 얘기여야 되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이제 또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 군대라는 것은 상명하복이 정말 그 규율의 핵심인 기관이고 조직이고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순기능도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성범죄 이런 게 은폐가 워낙 조직적으로 될 수 있는 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은폐되기가 쉬운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 그냥 일반인이 그 재판을 받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 검찰, 군 법원은 다 군인 신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논리가 더 관철될 여지가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호소를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런 군사 법원 체계를 좀
재편해야 된다. 최소한 뭐 성이나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 펼쳐져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돼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도 꼼꼼하게 좀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군발이가 아니라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장개혁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